조금 전 오후 6시를 기해 선관위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로 3파전 구도가 형성됐고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사이에 모든 시선이 국민의힘으로 쏠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그동안의 당원 지지세가 한덕수 전 총리 쪽으로 좀 우세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결국에 당심은 김문수 후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덕수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론조사라면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범보수에서 기대감이 컸죠. 그래서 한덕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와 굉장히 좁은 차이로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런 예측이 나왔었는데 단일화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는 경선 절차를 모두 거쳐서 최종 승자가 나인데 단일화를 내가 원하는 날짜에 하고 싶다라고 입장을 유지했던 거고 당에서는 후보 등록 전에 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유지했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당원들이 한덕수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중도 보수를 안을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단일화 과정 속에서 좀 당이 좀 거칠게 단일화를 진행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네. 이렇게 가면 좀 심하다. 중도에서도 외면받을 수 있겠다라고 당원들이 생각한 것 같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이 김문수 후보 손을 다 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지자들, 그 탈락한 후보 지지자들도 김문수 손을 들어줬고 당원들도 당이 너무 거치게 단일화를 진행한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당원들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았느냐 생각되고요. 예.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그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차이가.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로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막판 뒤집기를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간을 좀 돌려서 어제 새벽에 그렇게 좀 무리한 후보 교체 소동이 없었다면 당심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까요? 달라졌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 무리하게 후보 교체를 시도하면서 두 가지 결과를 얻은 건데 사실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지지했던 당원들조차도 등을 돌리게 하는 무리수를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인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내부의 쿠데타 아니냐라는 비판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비민주적인 절차를 벌여서 스스로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이 무리한 후보 교체 시도가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불러왔느냐라고 보면 경선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부 다 이런 한덕수 후보와의 무리한 단일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당원 투표를 시행했을 때 이른바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들 그리고 나경원 후보의 지지자,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뭉치게 되는 결과를 불러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반 한덕수 전선이 저는 형성됐다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김문수 후보가 다시 한번 받게 된 것이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당원 투표가 김문수냐 한덕수냐보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대변인님께서 당이 좀 거칠었다라고 네.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거칠었던 후보 교체 소동 등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하는 과정이 과연 공정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추인하는 성격으로 좀 바뀌었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그런 성격이 좀 약간 바뀐 면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에서 약속했던 단일화를 왜 하지 않느냐 예. 이 얘기할 때 상당히 명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8강, 4강, 2강 내내 단일화가 주요 이슈였기 때문에 전부 다 단일화 하겠다고 했었고요. 몇몇 후보 빼고는 사실상 단일화를 하겠다는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선출하는 그런 경선이어도 봐도 무방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선출되고 나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약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사실 당에서는 굉장히 힘을 받았죠. 그래서 처음 여론조사에서는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해야 된다가 86%는 아주 높게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새벽에 후보 공고를 해서 1시간 동안 공고를 해가지고 한덕수 후보 혼자만 입당을 해서 대선 후보로 추가로 등록하고 김문수 후보는 취소시키고 이런 과정이 너무 거칠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단일화를 할 때는 우리는 질서 있는 단일화, 아름다운 단일화를 기대했는데 이건 너무 거칠은 단일화다. 그렇게 당원들이 본 거죠.
따라서 저는 단일화 과정 속에서 처음에 기대와 달리 거친 모습 때문에 당원들이 좀 등을 돌렸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당이 이제 한덕수 후보를 추인하는 식으로 단일화 관련 처음부터 계획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단일화 어떤 공식 절차, 그러니까 즉 방송 토론하고 이틀간의 여론조사를 거쳐서 아주 합리적이고 정당한 그런 단일화를 기대했었는데, 그게 전혀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제 좀 강제로 좀 하는 듯한 그렇게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 정치를 할 때 사실 소송이라든가 법적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건데, 그렇게 소송까지 가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러다가는 당이 아예 망하겠다.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런 이제 공감대가 당원들에게 형성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진통 끝에 김문수 대선 후보가 최종 낙점됐고 오늘 오전엔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났는데요. 그 모습 지금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할게요.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직접 오셔서 저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다고 하니, 우선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선거대책위원장을 좀 맡아주셔서 조금은 좀 실무적으로 어떤 그런 게 적절한지는 조금 좀 논의를 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두 번의 지난 포옹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뭐 후보가 여기로 됐다 저기로 됐다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서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감사 인사와 덕담 포옹을 한 건데, 진정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우 인위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를 당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했고, 한덕수 후보도 그 새벽에 기습적으로 입당하고 갑자기 마지막에는 후보까지 됐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절차를 통해서 이 김문수 후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버린 거고요. 감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서로의 지지층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선택들을 했기 때문에 뭐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마케팅을 통해서 본 후보가 된 것인데 그것을 배신했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정당한 경선도 거치지 않은 채로 당 지도부에 의해서 무리하게 후보직을 탈취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두 사람이 만나서 포옹을 하고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두 사람 간의 시너지가 나기에는 이미 골 자체가 너무 깊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포옹은 뭐 두어 차례 하고 뭐 꼭 승리하십시오 이런 의도적인 덕담들은 주고받았지만, 결정적으로 한덕수 후보가 이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선대위에 들어와 달라 혹은 뭐 같이 뛰어달라 이런 요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것은 말뿐인 화합이고 말뿐인 포옹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박 부대변인 말처럼 선거대책위원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작 즉답을 피했거든요. 그동안에 사실 뭐 김덕수, 홍덕수, 안덕수가 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즉답은 안 했을까요? 아마 이제 실무진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이제 한덕수 캠프에 있던 이제 분들도 어떻게 이제 김문수 후보와 같이 유기적인 화학적 결합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의 캠프에 합류를 한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이제 굉장히 좀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사실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서로 단일화한다는 게 의미가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아까 진정성 말씀하셨었는데 진정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둘 다 단일화는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얘기했는데 단일화를 이제 일찍 하냐 늦게 하냐 일주일 그 차이 때문에 이게 갈등이 생겼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단일화를 어떻게 결정했느냐, 한 번의 여론조사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이겼었고, 두 번째 이제 어제였죠,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의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어차피 원래대로 단일화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여론조사에 의해서 하기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방송 TV 토론은 이제 이번에 빠졌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정되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에 따른 이번 결과에 대해서 둘 다 단일화가 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진정성 있게 그래 축하한다,
나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좀 진정성 있게 서로는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경선하고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좀 거칠었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저는 이게 오히려 국민의힘이 대선 선대위 조직이라든가 또 당 사무처 조직 또 당원들 전체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한 2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되죠. 일주일 정도 동안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뉴스보다는요, 국민의힘 단일화에 대한 뉴스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들도 많은 단일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예의주시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대선에서 썩 나쁜 상황은 아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떤 메시지를 내면서 이번 대선을 완주하겠느냐 그런 기대감도 좀 끌어올렸다. 그래서 꼭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예. 자,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어쨌거나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 8일 만에 좀 불명예스럽게 퇴장을 하게 됐거든요. 이후의 정치적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치적 행보를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봅니다. 애초부터 권한대행 자리를 이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내려놓고 본인의 어떤 야욕을 위해서 출마를 했다라는 것부터 사실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명분이 없는 여정을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그 절차적인 정당성마저도 결여된 출마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에 입당도 하지 않은 채로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이 다 끝난 뒤에 출마를 하면서 마치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위해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했거든요. 국민의힘이 만들어 올 꽃가마와 꽃길만을 기다렸던 그런 어떤 양심 없는 행보였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본인의 어떤 확고한 지지층을 결집하지도 그리고 중도층과 무당층에게 소구할 만한 구체적인 메시지도 던지지 못한 채로 말씀해 주신 대로 8일 만에 이렇게 퇴장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애초부터 국민들께서 권한대행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사실은 국민들께서 많이 기다려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번에 불법 비상계엄의 책임을 물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장한 상황 속에서 그 정부의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도 책임을 지고 정치의 뒤안길로 퇴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퇴장이라는 단어는 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정치인에게 퇴장은 사실 정치적 생명을 끊는 거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자연인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옛날 과거에 DJ도 본인이 대선에서 패했을 때 정계 은퇴를 선언했었습니다. 하지만 예. 불과 몇 년 뒤에 다시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도 지금 전 대구시장도 지금 정계 은퇴를 본인이 말을 했지만 이거는 뭐 정치적 이제 어떠한 과정 수사에 불과한 거고 결국은 본인이 기회되면 본인에게 유리하고 또는 적정한 상황이 숙성이 되면 돌아올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 정치인 모두 다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단일화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 결국 패했다 하는 것은 퇴장이 아니라 한 번의 어떤 과정을 거치는 이제 진짜 정치로 변모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지 이것을 정계 은퇴 또는 퇴장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서 이겼다 그렇게 봐야 되지 퇴장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 한 전 총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덧붙였단 말이죠. 탈당까지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탈당까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예. 국민적 기대감도 있고 본인도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늘 했던 말이 이재명 정권 창출을 막아야 한다고 쭉 얘기해왔던 상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빅텐트가 안 치러지면 사실상 대선 결과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텐트라면 원래 가정했던 빅텐트가 한덕수, 김문수 후보와의 빅텐트, 중심의 빅텐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단일화 졌다 하더라도 역할은 사라진 게 아니죠. 한덕수 후보가 빅텐트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대선 치러지면서 중반에 이르게 되면 아마 이준석 후보와도 빅텐트의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빅텐트의 역할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겁니다. 예. 자, 이 소란 끝에 이제 의문이 남는 건 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친윤 쿠데타라고 이제 맹공을 퍼붓기도 했고 또 일각에서는 뭐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둔 어떤 당권을 쥐기 위해서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친윤계 기득권 연명을 위해서 이제 쓰고 버릴 카드로 가장 적임자가 이 한덕수 후보였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제 본인들 마음대로 이 당을 쥐락펴락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건 이 이른바 이 한덕수 카드가 사실은
정말 찐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굉장히 푸시가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이 뭐 정진석 그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사돈 관계인 박덕흠 의원, 그리고 핵심 윤핵관으로 지목되어 왔던 이철규 의원, 박성민 의원, 이런 분들이 한덕수 후보를 밀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결국에 이것은 친윤계가 1차적인 배후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뜻을 배후 삼아서 한덕수 후보가 출마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만 이 윤석열 배후설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번에 미국으로 떠난다고 얘기하신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말씀을 하셨고,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배후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카드 자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이른바 친윤계의 기획이었고, 이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후보를 움직이고자 했던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뭐 이른바 친윤 지도부가 움직이고 이 쌍권이 그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이런 무리수를 던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제가 배우설 말씀드리니까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예. 싶은데요. 지금 배우설에 얘기하실 때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몇몇 좀 관련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배우설이 굉장히 무슨 확인된 것처럼 얘기한 거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후보는 그렇다 치면 배우설이 북한 배우설이 있는 겁니까? 지금 김재현 진보당 예비 후보가 단일화됐거든요. 엊그제 예. 단일화돼가지고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보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통진당이 후예고 통진당에서 있을 때 북한으로부터 어떤 지령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인프라 공격, 예를 들면 뭐 전기망이라든가 인터넷망 이런 거 파괴한 것들을 실제 모의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내려온 정당과 손을 잡은 거, 그럼 북한 배후설입니까? 그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배후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12월이었죠. 그때 홍대 앞에서 중국 출신의 기자들 만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만난 게 비공개로 만났었는데 그것도 중국 배후설을 얘기하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배후설을 얘기할 때는 어떤 근거, 확실한 확인된 어떤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지 그냥 카드라는 수준으로 마구 배후설을 퍼뜨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일단 뭐 중국 기자들을 비밀리에 만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당에서도 당시에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었는데요. 외신 기자들과의 자리였고 그 자리에 중국 기자들이 많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진행된 외신 기자들과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를 두고 마치 비밀리에 만나서 무언가를 모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에게 이 뭐 한덕수 배우설, 윤석열 배우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지금 당내에서 한동훈 후보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에게 어떤 사실관계를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당 내에서조차도 지금 친윤계 배우설,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의 출마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 이 한동훈 후보의 입부터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의 의중이야 뭐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뭐 책임론에서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했고,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남아있단 말이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사실 자리를 걸었었어요. 예. 5월 11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이내에 단일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인이 사퇴하겠다, 직을 걸겠다고 이미 예. 예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고한 걸 그대로 본인이 이어가는 것이고요. 아니 권성도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했다 해서 만약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남아 있는 것은 대선인데, 우리 목적은 경선을 치르는 목적, 단일화 하려던 목적은 오로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이 경선이 목적이 아닌데 이 경선 때문에, 단일화 때문에 모든 당 지도부가 사퇴하게 되면 이거는 뭐 앞뒤 순서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에 이기려는 그 승리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록 갈등이 있었고 진통이 있었지만은 현재 이걸 화합해서 통합해서 단일대를 이뤄서 민주당과 싸워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권영세 비대위원장 한 분 정도만 사의를 표명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대선을 치르자. 내일부터 대선 본격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한 달 반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자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요. 국민들을 굉장히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해서 치러지는 선거이고 심지어 그 사유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총뿌리를 겨누었던 그런 불법 비상계엄이 단추가 되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자라고 국민들께 읍소를 하거나 아니면 뭐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국민의힘에 마치 선거운동을 해주는 듯한 이런 모양새는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무게를 전혀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통상의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직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회복을 걸고 우리는 지금 조기 대선에 임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를 내게 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 단일화가 무산되고 나온 발언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단일화 무사 아니고요. 단일화 어쨌든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결국 후보가 정해진 거거든요. 예. 이거 뭐 근소한 차이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가 뭐 100표 차이인지 2000표 차이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근소한 차이로 단일화가 지금 성공적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뭐 결과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 대선을 치르면 좋겠다. 그런 이제 격려라든가 희망의 메시지는 보내는 것은 충분히 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계속 낸다 그러면은 좀 그거 맞지 않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형사재판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내일 모레 되면 이제 나갈 재판 이런 데에서 언론에 공개가 되는 이제 그런 행보를 그런 이제 포토라인 절차를 밟는다 그러는데 네. 그렇다 그러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서는 모습은 우리 보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썩 유리한 입장은 아닌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아마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발언을 자제하면서 재판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포토라인에 설지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서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법원에서 좀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 정도로 뭐 사진 촬영도 처음에는 허가가 안 됐었고 그리고 지하 통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조치는 계속 허용이 되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지하 통로를 통해서 출입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고요. 내부 촬영도 이미 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포토라인에 처음 서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 저는 이 상황에서 주목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황에서 이 포토라인에 서면서 과연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가겠느냐,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라든지 본인의 불법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라는 그 정당성에 대한 강변을 다시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과 탄핵 반대에 대해 김문수 후보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경선 내내 이제 한동훈 후보가 했던 이제 주요 이제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경선 이기기 위한 공약 중 하나였었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일단 그거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일단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누구죠? 한동훈 후보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가 내세웠던 약속이나 공약들이 그대로 실현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크게 변화는 없을 거다. 다만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을 한다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 입장을 낸다거나 그러지 않는 것만으로도 한동훈 후보의 어떤 지지층을 좀 흡수하는 데는 괜찮은 효과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 입장을 우리가 배척하지는 않으면서도 그거를 이제 우리 전체 보수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집도끼를 지키는 방법을 김문수 후보가 풀어나가는 이제 그런 과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동훈 후보가 선대위에 참여한다는 걸 명시로 안 밝혔거든요. 지난번에 선대위 구성한다고 했을 때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좀 불쾌하다. 예. 나한테 묻지도 않고 명단을 넣느냐 하면서 한동훈 후보만 이름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과연 한동훈 후보한테 그럼 도움이 될까? 한동훈 후보는 지금 되게 젊습니다. 지금 나이도 저랑 비슷합니다. 되게 젊은데 앞길이 창창한 건데 이 대선에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에 패배했는데 그 패배한 차이가 아주 깻잎 마냥 차이로 아주 아슬아슬하게 패배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에도 책임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계속 이렇게 좀 소극적인 태도로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본격적으로 대선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내세웠던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보를 보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좀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라 하면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건데 지금 혐의가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개입 문제,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핵심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고 공천 과정에 개입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사가 필요했고, 그리고 지금 검찰이 대대적으로 좀 수사를 벌이면서 주요 인물들과 증거들을 좀 채집을 많이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 속에서 소환의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미 지난 2월에도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대로 이제 답이 어려워서 어떤 소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소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 상황이고 수사의 어떤 기초적인 단계도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의 필요성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아마 저는 대선 전에 조사도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는 이전처럼 김건희 여사가 더 이상 뭐 응하기 어렵다라고 한다고 해서 지난날처럼 봐주기식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공적 지위를 박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역시도 공적인 인물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특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번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고 소환 조사에 제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강제적인 조치까지도 검찰에서 검토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거는 검찰이 아마 형평성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입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뇌물죄로 지금 기소됐지 않습니까? 부르려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이 부르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같이 부르고 진전된 수사 내용이 있으면 같이 언론 브리핑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 빼고 윤석열 전 대통령 한다면 검찰이 벌써 이재명 정권 창출 앞에 줄을 서고 있다, 납작 엎드렸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려면 같이 하거나 아니면 둘 다 안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알려져 있던 사위 있지 않습니까? 사위가 토리게임즈라는 업체에 취직을 했을 때 그건 사위가 자력으로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밑에 행정관 통해 가지고 시켜서 취직시킨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월급이 260만 원으로 적으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제 문다희 씨한테 월 400씩 이제 돈을 이제 생활비를 보태줬던 거죠. 그러다가 타이스타 항공에 취직을 하면서 그 월 400씩 보내는 걸 중단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경제적 이익이 굉장히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문 전 대통령 부부에 갔다. 이제 이렇게 검찰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진 상황에서 이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 부르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른다? 괜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그 수사에 대해서는 좀 무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해주신 뭐 전 사위와 이 문다희 씨 딸에게 생활비를 계속해서 보냈다라는 주장을 기초로 해서 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금전적 이득을 봤으니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논리인데, 지금 입장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낸 사실관계들을 확인해 보면 생활비를 보탠 것이 아니라 전 사위의 어떤 집에 뭐 임대를 하게 되면서 임대료를 지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딸 부부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원한 적이 없는데 이 사실관계조차 틀린 상태로 기소를 하는 것이냐라는 반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자체가 굉장히 무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은 좀 사안이 다르죠. 왜냐하면 육성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육성 통화 내용이 나왔고, 명태균 씨 발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와 연락했던 내용도 나왔고, 뭐 김건희 여사가 특정 검사의 뭐 공천을 이야기했다라든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이런 게 이미 다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지금 늑장 수사를 했고 그 책임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수사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검찰에게 남은 과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검찰 수사는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제가 근데 조금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저 말씀 저기서 끝내버리면 이게 좀 오해를 짧게 볼 수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네네. 남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좋습니다. 예. 근데 400만 원은 가지고 임대료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월 400짜리 임대료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작은 빌라에 살면서 그건 말 안 되는 거죠. 임대료 목적으로 섞여 있었겠죠. 400만 원이라는 게. 그리고 수사를 늑장했다 그러는데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가 이 건으로 거의 4년 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4년 훨씬 더 오랫동안 수사를 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늑장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늑장에 가서 공정하지 않다.
그 말씀드립니다. 근데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옮겨올 때 이미 늦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창원지검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 팀에 배정을 해놓고 있다가 명태균 씨 발로 폭로가 지속이 되니까 더 이상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중앙지검으로 넘긴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수사 보고서도 애초에 작성을 해놓고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그런 보고서가 작성된 것 자체도 어떤 속빈 강정과 같은 보고서였다라는 비판이 있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김문수 후보에게 5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폐륜적 당권파 지도부 총사퇴 및 중징계가 헌법상 정당 정치 원리 구현과 국민의 정치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당적 박탈하고 재구속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후보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통합신당을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후보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후보님의 주술정치 척결 의지를 묻습니다. 시대착오적 뉴라이트 매국 역사관을 공식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님의 의향을 묻습니다. 네, 5가지 물음 보고 오셨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선 레이스 중에서 계속 공세를 퍼붓지 않을까 싶은데 김문수 후보 여기에 답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근데 저런 질문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재판 관련해서 주변에 7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습니다. 친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습니다. 이런 식의 질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질문을 저렇게 이제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저렇게 미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프레임을 이미 짜놨다. 프레임을 지금 이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지금 본 대선이 시작되면은요,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 뭡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굉장히 청렴합니다. 청렴도 면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 5개 재판했지만 지금 김문수 후보는 재판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두 분 다 경기도지사를 했지만 그 성과가 굉장히 다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김문수 후보는 전국 16위 청렴도였는데 그걸 1위로 올려놨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빚이 1위가 됩니다. 빚이 거의 1위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재난 기본 소득이라 가지고 그거를 2번이나 기금에서 빼가지고 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회에서 이걸 언제 갚을 거냐, 어떤 방식으로 갚을 거냐 했더니 2035년까지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재임했던 그 기간 동안 경기도 빚이 늘어가지고 14년에 나눠서 갚아야 되는 이런 부담을 남기고 떠난 후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대선에서 차례차례 밝혀질 거다 봅니다. 예. 자, 반면에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카운터 파트너가 된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3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필패의 3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엄을 옹호했던 것. 그러니까 지금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우 세력과 결탁했던 것. 이 3가지가 김문수 후보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함으로써 본인의 세력을 만들어왔던 이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의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광훈 목사와의 굉장히 끈끈한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 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아바타가 가고 전광훈의 아바타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김문수 후보의 중도 확장성이 전혀 없는 정체성과 심지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굉장히 밀착하고 그의 행동을 옹호했던 이런 행보들 자체가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